지난 시간에 이제 그 아이들의 공부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좀 정리를 해보자면 아이들의 성적은 변동이 심하게 상급학교 올라갈 때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우리 부모들은 좀 간성적으로 성적은 한번 이렇게 성적이 좋게 잡히면 쭉 좋게 간다, 혹은 좀 나쁘게 잡히면 나쁘게 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이제 기초와 부모 세대의 경험 때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기초 이야기부터 오늘 다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우리가 이제 기초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을 때 전체 학교 과목을 놓고 보면 기초가 중요한 과목은 이제 영어, 수학 정도입니다. 생각해 보시면,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과학 공부를 열심히 안 했어요. 6학년이 됐는데 초등 5학년 과학을 열심히 안 해서 6학년 과학을 못 하겠어. 이런 일은 없잖아요. 예를 들어 아니면 초등학교 4학년 때 역사를 열심히 안 해서 초등 5학년 역사를 못 하겠어.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교과의 그 내용에 나오는 것을 잘 읽으면 되는 거죠. 잘 습득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중학교에 올라가면 이제 영어 같은 경우에 이제 기초가 필요한데, 사실 그것도 좀 독하게 하면 그 교과서에 있는 그것을 완전히 다 문장을 다 외워버릴 정도로 공부를 해버리면 사실 기초도, 영어 같은 기초도 극복할 수 있죠. 하지만 수학은 그게 안 되죠. 수학은 그 전 단계 연산을 이해하지 못하면 넘어가기가 힘드니까 수학은 힘듭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학년, 그러니까 아이의 지금 나이보다 낮은 단계의 연산 논리를 배우는 것은 그때 당시 초등 1학년 때 1년 걸리던 것을 초등 6학년에 배우면 30분 만에 배울 수 있는 것처럼 단축해서 압축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초등 6학년에서 중학교 올라갔을 때 성적이 오르는 친구들이 이게 갑자기 성적이 오를 수 있는 이유가 기초가 없어서가 아니라 기초를 압축적으로 따라잡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근데 압축적으로 따라잡아야 될 기초가 수학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죠, 사실은. 자, 그러면 기초 이외에 아이들의 그런 성적 변동, 이걸 결정하는 게 뭘까? 이게 좀 저도 궁금했어요. 저는 이제 제가 가르쳤던 첫 번째 그 6명의 학생들의 성적 변동을 보고 좀 충격을 좀 크게 받았기 때문에 바로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왜?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야, 뭐가 문제야? 니네 이렇게 똑똑하고 공부도 막 잘하고 뭐가 문제야? 제가 왜 물어봤냐면, 이거 진짜 옆에서 보면 정말 충격적이에요. 성적이 떨어질 때 보면. 강사인 저도 충격적인데 부모님 오시면 얼마나 충격적이겠어요. 왜냐하면 초등 6학년 되면 막 그런 상상들 하시거든요. 얘를 특목고로 보내야 되는데, 국제중을 보내야 되는데, 이런 거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꿈을 꿨던 아이들이 그렇게 떨어지니까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저도 너무 충격적이기 때문에 가서 물어봤어요. 애들이, 근데 이렇게 성적이 떨어진 애들이 그 5명뿐만 아니고 그 뒤에도 성적이 떨어진 애들이 하는 얘기는 다 똑같습니다. 뭐가 문제야? 라고 물어보면 애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생님, 말도 마세요. 초등학교 때랑 비교가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교과서가 너무 어렵고 공부할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저의 첫 제자인 그 성적 떨어졌던 5명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교과서가 너무 어렵고 공부할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화가 막 나요. 왜 화가 났냐면, 이렇게 똑똑한 아이들이 이게 공부를 원활하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렵고 양이 많게 느껴지는 교과서라면 교과서를 잘못 만든 거 아니야? 이거 애들 너무 심하게 공부시키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씩씩대면서 교무실에 왔어요. 와서 인근 중학교 1학년 교과서가 이제 그 학원 교무실에 이렇게 비치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다 뽑아왔어요. 뽑아와서 이제 영어 교과서를 펼쳤습니다. 저는 이제 중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 우리 때 기억이 잘 안 나긴 하지만 우리 때보다 좀 어렵긴 하더라고요. 일단 IMO 보이가 없어요. 근데 A, between B 있고 이런 거 봤을 때 조금 더 수준이 높긴 하지만 막 그렇게까지 높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봤을 때. 그래. 영어니까. 수학을 펼쳤어요. 수학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 서술 방식, 교과서의 구성 방식이 다를 뿐이지 연산 논리, 그 연령에 배우는 연산 논리는 거의 똑같은 것 같더라고요. 수학 패스. 이제 사회, 과학, 국어 이런 교과서를 봤습니다. 보는데 쎄한 거예요, 느낌이. 왜 쎄했냐면 그냥 술술 읽히는 그냥 평범한 중학교 교과서인 거예요. 읽으면 읽는 대로 술술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쉬운, 이게 어렵다고?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애들한테 다시 가서 물어봤어요. 야, 니네 혹시 이 교과서 말고 선생님들이 뭐 프린트 책이라든가 따로 뭐 나눠주고 막 거기서도 시험 내고 그래? 그래도 프린트물 따로 주긴 한대요. 근데 봤더니 그냥 교과서를 요약 정리한 프린트물이 뿐인 거예요. 이게 어려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저는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이 똑똑한 애들이 이걸 어려워할 리가 없다. 그래서 제가 뭘 했냐면 아이들이 아직 배우지 않은 과학 교과서의 뒷부분 4페이지를 카피했어요. 6명치를 카피를 해서 애들한테 쫙 돌렸어요. 야, 오늘은 수업 안 해. 이거 읽고 나한테 설명해봐. 그 애들이 대본에 나오는 반응이 뭐였냐면 되게 불만에 차서 쌤 아직 안 배웠어요. 아니, 안 배웠어도 네가 읽고 설명해 줄 수 있잖아. 자, 읽고 설명해봐. 애들이 투덜투덜 하면서 이걸 읽더라고요. 근데 설명이라고 해주는데 좀 어떤 느낌이었냐면 이해해서 내 걸로 설명하는 게 아니고 그 책에 있었던 표현들을 갖고 그냥 이렇게 더듬더듬 이렇게 얘기하는 느낌?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해서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하기 싫어서 이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이해를 못해서 이렇게 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한 문단씩 같이 읽었어요. 그리고 물어봤어요. 이게 무슨 뜻이야? 무슨 뜻이야? 무슨 뜻이야? 계속 물어봤어요. 그거를 그 수업 시간 내내 하고 나서 비로소 제가 인정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높은 레벨의 영어 수업을 듣고 이렇게 중3 수학을 초등학교 때 했던 이 똑똑한 아이들이 자기 학년 교과서를 읽고 이해 못하는구나. 그 괴리감이 저한테는 굉장히 크게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얘들의 언어 능력을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겠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에는 이 제도권 교육 안에서 국어 시험 이외에 언어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어떤 평가 툴이 딱 한 개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의 국어 영역이요. 수학 능력은 아시는 것처럼 학문을 수행하는 능력입니다.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라는 건 네가 대학교에 가서 학문을 수행할 때 그 능력이 얼마나 돼? 를 물어보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고등교과하고 직결된 시험이 아닙니다.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서 국어 영역이라는 건 뭐냐면 네가 대학교에 가서 자 봐봐, 논문도 읽어야 돼, 전공서적 읽어야 돼, 교양서적 읽어야 돼. 네가 이걸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돼? 를 물어보는 게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의 국어 영역이에요. 그래서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은 실제로 시험을 쳐보면 내신하고 연동이 안 되는 성격이 굉장히 강해요. 어떤 친구는 내신은 높은데 수능 점수는 안 나와요. 반대도 있습니다. 내신은 낮은데 수능 점수는 높아요. 자, 그럼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이게 또 굉장히 재밌는 현상이 있는데 이 내신보다 수능 점수가 높냐 낮냐를 판가름하는 영역이 있어요. 그게 바로 국어 영역입니다. 국어 영역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잖아요. 그러면 어떤 식이 되냐면 국어 점수 영역 점수가 높으면 나머지 과목이 성적이 같이 끌려 올라와요. 국어 영역 점수가 낮잖아요. 그럼 나머지 과목이 내신에 비해서 끌려 내려가. 국어 영역이 헤드 역할을 합니다. 근데 너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학문을 우리가 뭘로 수행합니까? 언어로 수행해요. 결국에는 수학 능력이라는 건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언어 능력.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을 언어 능력 평가를 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찾아봤더니 마땅한 툴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수능을 10년치를 뽑았어요. 프린트를 막 했어요. 10년치를 쫙 뽑아서 그걸 놓고 일단 고등교과에 직결된 문제를 다 뺐습니다. 뭐 그런 거 있죠. 문법, 고전시, 고소설 이런 거 있잖아요. 싹 다 뺐어요. 순수히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만 테스트하는 문제만 남겼어요. 이걸 바로 주면 애들이 저를 이제 잡아먹으려고 하겠죠.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했냐면 좀 쉬운 문제는 놔두고 어려운 문제들의 경우에는 이제 논술하고 보니까 책이 많잖아요. 유사한 지문을 찾아서 지문을 교체하고 문제를 조금씩 바꿨어요. 자, 그래서 30문제짜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6명한테 돌렸어요. 자, 풀어봐. 또 애들이 엄청 저항을 했으나 제가 이제 부모님들까지 설득을 해서 그 테스트를 봤습니다. 테스트를 봐서 점수가 나왔는데 결과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아까 제가 성적이 떨어졌다 그랬잖아요. 그 친구들이 떨어진 순서와
언어 능력 평가 점수의 순서가 같은 거예요. 몰라?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가설을 세웠어요. 그걸 보고. 언어 능력이 성적을 좌우하는 거 아닐까? 언어 능력이. 제가 아까 초등 6학년이 1학 덧셈 뺄셈을 배우는데 만약에 어떤 이유로 그 아이가 뭐 아프리카에 가 있다던가 어떤 이유로 덧셈 뺄셈 못 배웠다고 쳤을 때 그 아이가 덧셈 뺄셈을 배우는데 30분이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걸 작동하는 전제가 뭐냐면 이 6학년 아이가 6학년 수준의 언어 능력을 갖고 있다는 전제예요. 만약에 6학년인데 이 아이의 언어 능력이 초3이거나 초2라면 30분을 못 하겠죠. 반대로 말해서 아까 이제 기초가 중요하다는 건 지식이 중요하다는 뜻이잖아요.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근데 사실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는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많이 알고 있는 애들이 성적이 떨어지는데 실제로. 그리고 많이 알지 못하는데 성적이 올라가는데. 근데 거기에 작동 원리가 뭐냐면 이 언어 능력이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언어 능력 평가를 그 이후로 10년 정도 계속 해왔어요. 6개월에 한 번씩. 아이들을 대상으로. 근데 이게 10년 정도 하다 보면 어떤 게 생기냐면 일종의 추구기 아시죠? 추구기가 사실은 그냥 대롱이잖아요. 눈금이 새겨져 있는 대롱. 그게 뭐 대단한 과학적인 게 아니잖아요. 이게 과학적인 이유는 통계 자료가 10년치, 20년치 쌓이다 보면 그 지역에 언제 비가 오는지 알 수 있는 것처럼 저도 이 통계 자료가, 이 테스트 자료가 한 10년 정도 쌓이니까 이 언어 능력이라는 게 굉장히 수치적으로 측정 가능한 능력이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로 측정 가능하냐면 아이하고 좀 대화를 해보고 평가 점수를 놓고 그 틀린 문제 유형을 보면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아, 얘는 고등학교 교과서 못 읽겠는데?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또 이런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와, 얘는 청소년 수준을 못 읽겠다. 이런 거요. 그러니까 그 점수를 놓고 보면 대충 이렇게 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제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 표를 한번 봐주세요. 제가 언어 능력의 층위 이렇게 제목을 붙여놨는데 이게 대단한 것이 아니라 저 선이 뭐냐면 교과서의 언어 수준을 그냥 제가 도식화해 놓은 선이에요. 이 교과서는 좀 양가적인 측면이 있는데 한편으로는 굉장히 허술한 책이고요. 한편으로는 굉장히 정교한 책이에요. 어떤 점에서 허술하냐 하면 교과서에 지진이 나오잖아요. 그 지진을 달달 외우고 100점을 맞잖아요. 그래도 지진을 알 수가 없어요. 화산을 달달 외워서 화산을 100점 맞잖아요. 화산을 알 수가 없어요. 사실 너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지진, 화산 이런 지식이 교과서 분량의 그 한 권 전체도 아니고 그 한 권 전체를 해도 사실 다 설명할 수 없는데 그렇게 몇십 페이지로 나눠서 그 분량으로 설명할 수 있는 지식은 없어요. 이 세상에는. 그러니까 그 지식이 그 교과서에 담긴 지식만으로는 지진을 알 수 없고 화산을 알 수 없죠. 당연히. 이런 점에서 교과서를 책이라고 놓고 보면 굉장히 허술한 형태의 책인 거예요. 근데 다른 측면에서 굉장히 정교한데 어떤 측면에서 정교하냐면 서술을 하는 그 서술 방식, 그 서술의 수준이 그 연령대에 딱 맞게 돼 있어요. 초등 1학년이면 초등 1학년의 수준에 맞게, 고등학교 2학년이면 고등학교 2학년의 언어 수준에 맞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때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언어 수준이, 교과서의 언어 수준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이게 어느 정도로 가파르게 올라가느냐 하면 교과서의 학년을 가리고 쭉 던져놓고 순서대로 이렇게 쭉 안에 한번 보고 쭉 나열하죠. 그러면 순서대로 나열할 수 있어요. 그냥 글의 형태 자체가 달라. 그냥 그 정도로 언어 수준이 다릅니다. 그리고 요게 6학년 때까지 이렇게 올라가다가 한번 탁 튀어요. 이게 중학교 1학년 때예요. 탁 튀고 나서 중학교에서 중3까지는 사실은 굉장히 완만하게 올라가요. 언어 수준이. 그러다가 고등학교 때 또 한번 탁 튑니다. 근데 이게 제가 편의상 저 튀는 정도를 똑같이 표시를 했는데 사실은 중학교 1학년 때 튀는 게 10분의 1밖에 안 돼요. 중3 교과서,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는 좀 격차 큽니다.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 때 탁 튀고 고1 때 고1, 2, 3은 또 완만하게 올라가요. 근데 이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이 언어 수준을, 교과서의 언어 수준을 둘로 나눌 수 있거든요.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 중3 이전과 고1 이후로 나눌 수 있어요. 고등학교 교과서와 나머지 교과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기준이냐면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으로 올라갈 때 교과서의 언어 수준이 올라가는 건 사실이지만 본질적으로는 같아요. 어떤 점에서 같냐 하면 다 설명해줘요. 다 설명해줍니다. 그러니까 어떤 개념이 나오면 그 개념을 다 설명해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아주 친절해요. 그러니까 중3 교과서까지는 교과서 이런 자세를 취하는 거예요. 니들 아직 어리잖아. 내가 살살 다뤄줄게. 이런 어떤 아량이 있죠. 중3 교과서까지는. 근데 고등학교 교과서는 어떠냐 하면 그냥 어른 취급을 합니다. 다 컸잖아. 그래서 기본 개념을 설명해 주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글씨로 그 뒤에 적혀 있어요. 다 알지? 다 알지? 이러고 그냥 넘어갑니다. 그러다가 어떨 때 설명해 주냐면 도플러 효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도저히 평소에 접해볼 일이 없는 어떤 용어가 나왔을 때만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이 중3 교과서와 고1 교과서의 이게 그냥 보면 똑같아 보이거든요. 별 차이가 없어 보여요. 글의 조밀도나 이런 이 형태가. 근데 이거를 A4 용지에 요약 정리를 해보잖아요. 그러면 한 5배에서 7배가 나옵니다. 같은 페이지를 요약 정리했을 때 고등학교 교과서가 A4지가 5배에서 7배가 나와요. 왜냐하면 기본 개념을 설명해 주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정보와 지식의 양이 논리의 조밀도가 훨씬 빡빡한 거예요. 그래서 정리할 게 너무 많아. 근데 중학교 교과서는 기본 개념을 아주 길게 생생하게 설명하기 때문에 정리할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런 이제 격차가 발생하는 거죠. 자, 그러면 아이들이 공부를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이 라인을 타야 돼요. 적어도. 너무 당연하잖아요. 이 언어 능력이 교과서의 언어 수준을 적어도 따라가줘야 된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실제로는 어떠냐? 못 따라가는 거예요. 전혀 못 따라가요. 왜? 안 읽으니까. 근데 이런 의문이 드실 거예요. 우리도 책을 안 읽었는데? 우리 부모 세대, 우리나라는 유사 이래는 아니고 해방 이래로 책을 읽었던 적이 없는 나라예요. 항상 독서량은 항상 가장 낮은 나라 중에 한 나라였죠.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도 사실은 독서량이 그렇게 많지 않았죠. 학교 다닐 때. 책을 읽는 애들 좀 약간 저 되게 특이한데? 이런 거였잖아요. 우리 때도 책을 안 읽고 우리 교과서 다 읽었는데? 이제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 이 다른 점이 있습니다. 우리 때와 지금의 결정적 차이, 우리 때는 초등 보습학원이 없었어요. 전 과목을 커버하는 초등 보습학원이 없었죠. 자, 우리는 흔히 초등 1학년 공부는 쉽고 고3 공부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죠? 이 객관적으로도 봐도 맞죠? 초1 공부는 할 게 별로 없고 고3 공부 할 게 많으니까. 근데 이것은 왜 이렇게 보이냐 하면 우리가 고3 바깥에서 이 교육 바깥에서 그걸 보기 때문이에요. 바깥에서 보니까 초1 공부는 쉽고 고3 공부는 어렵죠. 근데 자, 학생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고요. 교과서가 제가 아까 교과서의 언어 수준은 그 연령대에 맞게 돼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다시 말하면 초1의 언어 수준에 맞게 세팅이 돼 있고 고3의 언어 수준에 맞게 세팅이 돼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설명드리면 초1이 초1 공부를 어려워하는 것만큼 고3이 고3 공부를 어려워해야 돼요. 이론적으로는. 이게 실현되는 나라가 있죠. 핀란드라고. 이게 실현되는 나라가 있습니다. 지금 뭐 자세히 설명드릴 부분은 아니지만 핀란드에서는 이게 실현이 돼요. 자, 지난 시간에 초등 성적은 뭐 엄마 성적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성적이 이제 상급학교 올라갈 때 달라진다. 자, 이걸 현상적으로 보면 중1이 됐을 때 성적이 떨어지는 걸 보고 충격을 받는데, 저도 충격을 받았었고, 근데 사실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렇게 못 읽는데 초등학교 고학년 때 어떻게 공부를 잘했지? 이렇게 봐야 돼요. 왜냐하면 초6 교과서를 잘 읽잖아요. 중1 교과서의 격차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초6 교과서를 스스로 읽고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아이는 중1 교과서를 읽고 잘할 수 있어요.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초등학교 1학년 공부 정말 어려웠어요. 우리 때는 한글을 안 배우고 학교를 갔으니까. 학교를 갔는데 이제 막 받아쓰기 하고 손바닥 때리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저처럼 이제 좀 산만하고 머리가 좀 나쁜 친구들은 초등학교 1년 내내 한글을 배워요. 교과서 볼 일이 없어요. 교과서를 커녕 일단 받아쓰기를 패스해야 돼.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근데 옆에 꼭 얄미운 애들이 있어. 2달 됐는데 한글을 알아. 잘하는 애들 있죠. 그럼 걔들은 어떻게 되냐면 초등학교 1학년 때 지 교과서 지가 읽어요. 자, 2학년이 됐다고 생각해 보죠.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 내 교과서를 본 적이 없어요. 초2가 됐는데 초2 교과서를 줘.
펼쳤는데 무슨 생각이 들어요? 왜 이렇게 글이 많아?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초일 교과서를 읽어서 공부를 잘했던 그 친구는 초일 교과서를 자기가 읽었잖아요. 초일 교과서를 펼치면 읽을만 한 거예요. 왜냐하면 초일 교과서를 읽었으니까.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초이 교과서 잘 읽은 애가 공부를 잘하죠. 그러니까 초3 교과서를 잘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초이 교과서 안 읽고 못 읽던 애들이 초3 교과서 또 못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애가 계속 잘하고 못하는 애가 계속 못하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은 초등학생 중에 어떤 아이들이 공부를 잘해요? 유능하고 성실한 보습학원 선생님을 만난 아이가 공부를 잘해요. 자, 이 초등학교 실제로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사교육의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몇 년에 걸쳐서 추적 조사를 한 거예요. 몇천 명을 대상으로 해서. 그 결과를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사교육의 효과는 저학년 때 가장 크게 나타납니다. 생각해 보시면 이런 거예요. 애가 학교에 가서 수학 시험을 쳐왔는데 30점이야. 이 친구를 수학학원에 보내잖아요. 그러면 3달 안에 90점이 됩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져요. 이렇게 딱 한번 체감하면 어때요? 이럴 수가. 완전 마법 같죠. 근데 그 연구 결과에 보면 계속 떨어져요. 학년이 올라갈수록. 그러다 사라집니다. 언제 사라지냐면 중3 때 사라져요. 그 연구 결과에 의하면. 자, 근데 이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사실은. 자, 설명이라는 건 전달할 내용이 쉽고 간단할수록 하기가 좋은 방식이에요. 더하기 빼기를 설명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쉬워요. 설명하고 문제 풀리고 틀리면 다시 설명해주고 100번도 넘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근데 학년이 올라갈수록 이 교과서의 언어 수준이 조밀해진다는 건 뭐냐 하면 설명해줘야 될 것이 복잡해지고 예리해진다는 뜻이에요. 이제 설명이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A가 있지, 자 봐봐. B가 있어. A, B가 만나면 뭐가 돼? C가 돼. 근데 여기는 E가 있고 D가 있다. 그럼 얘가 만나면 F가 돼. 얘가 이런 식이 돼요. 그럼 이 설명을 듣다 보면 놓쳐요. 놓치게 될 수밖에 없어요. 내 언어 수준이 못 따라가서 놓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학년이 올라갈수록 사교육의 효과가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이런 거죠. 언어 능력과 성적이 그냥 상관이 없다. 거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중학교 올라가서 성적이 쭉 떨어지는, 많은 초등고등생들의 성적이 쭉 떨어지는 현상은 뭐냐면 성적이 자기 언어 능력에 근접해 가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못 읽는 친구들,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교과서를 못 읽는 친구들이 성적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전과목 보습학원이 없죠. 잘 없잖아요. 이게 왜 잘 없을까요? 만약 이걸 해서 전과목 성적을 다 올릴 수 있다면 엄청나게 성공할 수 있을 텐데 할 수가 없어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이걸 다 설명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자, 성적이 초등학교 때는 언어 능력과 성적이 이제 일종의 듣고 이해하는 방식으로 공부하다 보니까 언어 능력과 성적이 별개의 지점에 있다가 이게 근접하게 되는 교과서의 언어 수준이 올라가면서 근접하게 되는 첫 번째 지점이 어디냐면 중학교 1학년인 거예요. 그때 확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많은 수의 아이들이 성적이 떨어져요. 그렇지만 중학교 때까지도 성적과 언어 능력이 완전히 결합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언어 능력이 낮은데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공부를 중학생인데 고3처럼 해요. 학원에 가서 막 숙제 이만큼 받아와서 그거 엄청 열심히 하고 밤 10시까지 공부하고 막 11시까지 공부하고 막 하루 삶이 온통 공부해요. 시험 기간을 막 한 달 반 전부터 잡아요. 무섭지 않으세요? 중학생이 한 달 반 전부터 시험 기간을 잡아서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이걸 보고 기특하다고 생각할 일이 아닌 거예요. 교과서를 보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이게 그렇게까지 공부할 게 없는데. 이게 그렇게까지 공부할 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지금 이런 거죠. 엑셀을 끝까지 밟은 거예요. 중학교 때 엑셀 끝까지 밟아버리면 고등학교 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이 고등학교 때 성적이 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고등학교 때는 그냥 결합해버립니다. 물론 언어 능력이 높은데 공부를 못하는 애들도 있어요. 이건 좀 뭐랑 비슷하냐 하면 차의 엔진의 성능이 굉장히 좋아요. 엄청나. 딱 밟으면 5초 안에 시속 100km까지 나와. 근데 드라이버가 엑셀을 안 밟아. 이러면 속도 안 나죠, 당연히.
여러 가지 요소가 있잖아요. 멘탈도 있고 뭐 의지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요소가 있잖아요. 언어력이 높더라도 공부를 안 하면 당연히 성적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언어력이 높은데 공부를 못하는 애들은 가끔 있어요. 그런데 어느 고등학생이 되면 언어 능력이 낮은데 공부를 잘하는 애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불가능해요. 일단 지금 당장 수능, 국어, 영역 성적이 안 나와요. 언어력이 낮으면. 고등학교 공부를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요즘 아이들이 다르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경쟁이 너무 심하고 아이들이 너무 많이 알아서 못 따라간다. 이렇게 보이는 이유는 아이들이 공부를 실제로 많이 하고 지식이 많기 때문이에요.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떤 착시가 있냐면 사실은 우리의 교육 방식이 아이들의 언어 능력을 떨어뜨리고 있고 떨어뜨렸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컴퓨터로 치면 컴퓨터의 성능은 점점 나빠지고 있는데 데이터만 많이 깔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런 식으로 공부를 시키고 있다는 거죠. 이게 실제로 요즘 공부가 다르다 할 때 다른 실상이 바로 이 지점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 강연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는 제가 이제 말씀드린 부분은 제가 강사 생활을 시작했을 때 초창기 얘기예요. 그 뒤로 또 많은 게 변했습니다. 그 뒷이야기, 지금까지 어떤 식의 우리 아이들의 변화를 겪었는지를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